눈보라 속에서 만난 인연, 쉐종질연.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하로. 한때는 내 의원에서 임금님의 옥체를 돌보던 어이였으나 역모에 휘말려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비운의 인물이었죠. 재하는 인적 드문 산골 끝자락에 작은 약초집을 지어놓고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서를 베끼며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 의원이라 불렀으나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소문에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동지 섣달, 하늘이 찢어질 듯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재하는 화로에 불을 지피며 앉아 낡은 의서를 읽고 있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눈발이 마치 죽은 아내와 어린 딸이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재하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쿵!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대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이 찾아올 리 없는데. 재하는 의아한 마음에 두터운 두루마기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치는 가운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재하가 서둘러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너덜너덜해진 무명옷 하나만 걸친 채 눈밭에 쓰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하는 순간적으로 몇 해 전 역병으로 죽어간 자신의 딸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숨이 붙어있구나. 재하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하는 아이를 화로 옆 아랫목에 눕히고는 서둘러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인삼과 황기를 넣은 뜨거운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이기 시작했죠. 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재하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닿았는지 아이의 창백했던 입술에 희미하게 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정성껏 돌본 끝에 아이가 가늘게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아이의 눈동자가 재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슬펐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의 눈 같았죠. 여기가 저승인가요? 아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재하는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긴 아직 사람 사는 세상이란다. 넌 살아남았어. 그 말을 듣자 아이의 눈에서 주룩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듯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의 중얼거림에 재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죽음을 바랐던 것일까요? 재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석이라고 합니다. 한석. 그런데 이제 그 이름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제 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재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의 가족은 원래 서울 근처에서 작은 기와집을 짓고 살던 평범한 양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파는 객주였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집안 살림을 도왔으며 한석에게는 7살 난 여동생 한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강물이 넘쳐 흘렀고
곡식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렸죠. 설상강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상인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한석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어머니는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으나 굶주림과 추위는 점점 가족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으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한석과 한별이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당부를 남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석아, 별아, 서로 의지하며 꼭 살아남거라.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아버지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한석을 때리고 한별이를 팔아버리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정말로 한별이를 기생집에 팔려고 하는 것을 본 한석은 동생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빚쟁이들과 함께 남매를 뒤쫓아왔고 한석은 한별이의 손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오빠, 나는 됐어. 오빠만이라도 살아. 한별이가 울먹이며 손을 놓으려 했지만 한석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는 결국 절벽 끝까지 몰렸고 뒤에서는 아버지와 빚쟁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자, 별아. 한석이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돌아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한석의 아버지와 빚쟁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빚쟁이들은 사람을 납치해 노비로 팔아넘기는 범죄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석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관리들은 남매를 고아원에 보내려 했지만 한석은 거부했습니다.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석은 한별이와 함께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고 훔치며 살아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절간 처마 밑에서, 더운 여름날에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별이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한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별이는 한석의 품에 안긴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빠, 아프지 않아. 이제 따뜻해. 한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석은 미치도록 울부짖었지만 죽은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남은 돈을 모아 한별이를 공동묘지에 묻어주었고 그 길로 이 깊은 산골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으면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한석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지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이 깊은 산까지 온 것이었구나. 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석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한석아, 잘 들어라. 네가 죽으려 했던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가혹했던 것이지. 하지만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이 너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란다. 할 일이요? 저 같은 아이에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처럼 가족을 잃었단다. 역병으로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보내고 나 혼자 살아남았지.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지 못했어. 왜냐하면 제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한석은 제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먼저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네가 괜찮다면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나에게는 볼버줄 가족이 없고 너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으니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재아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동생 한별이는 분명 하늘에서 오빠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죽으면 한별이가 슬퍼할 거야. 알겠느냐? 그 말에 한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재아는 한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석은 재아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재아는 한석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석은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재아는 이 아이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죠. 한석아,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내가 한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재아의 칭찬에 한석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낮에는 재아를 따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함께 의서를 읽으며 밤에는 별을 보며 동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별이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도 네 동생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게다. 한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오빠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한석도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뺨에 살이 오르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재아가 한석을 불러앉혔습니다. 한석아,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네, 선생님.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의원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학자가 되고 싶으냐? 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 동생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돈이 없어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재아는 한석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쳐주마. 하지만 의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선생님. 한석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재아는 한석에게 본격적으로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 동의부감과 각종 의서를 섭렵하게 했고 직접 약초를 캐고 다리는 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한석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고 재아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옆에서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의 손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마을 의원들이 모두 손을 쓸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이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아를 찾아왔습니다. 린 선생님, 제발 우리 손주를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재아는 서둘러 약상자를 챙겨 이장의 집으로 향했고
한석도 따라 나섰습니다. 이장의 손자는 겨우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제아는 신중하게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독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독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장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제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당 한편에 놓인 곶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오늘 저 곶감을 먹었습니까? 아, 네. 아침에 몇 개 먹었습니다. 제아는 곶감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 곶감에 독버섯 포자가 묻어 있습니다. 아마도 곶감을 말릴 때 근처에 독버섯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아는 서둘러 해독제를 조제하기 시작했고 한석은 옆에서 정확하게 약제를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해독제를 먹인 지 1시즌쯤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약한 목소리에 이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은 제아에게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보다는 이 아이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이 아이가 정확하게 약제를 건네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이장은 한석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제자입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훌륭한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제아의 말에 한석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석의 이름은 마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민 의원의 신동제자라고 부르며 한석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했습니다. 동생 한별이를 살리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한석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한석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이제는 제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고 의술 실력도 웬만한 의원들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병과 기침이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관아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아와 한석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약재가 떨어지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약이 떨어지면 밤을 새워 다렸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제아마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석은 제아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아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야, 딸아,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한석은 눈물을 흘리며 제아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약재는 바닥이 났고 제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선생님은 절대 이럴 수 없어.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제아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석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약재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한석은 제화에 이말찬 수건을 올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환자가 속출했고 약재상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이었습니다. 제발 약 좀 파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하지만 약재상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약재가 다 떨어졌다니까요. 다음 보급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한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선생님이, 아니, 아버지나 다름없는 제아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한석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산 깊은 곳에 천년삼이 자라는 곳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천년삼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귀한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위험했고 제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약상자를 챙기고 재아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석은 횃불을 들고 깊은 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석은 재아에게서 배운 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바위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졌지만 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를 잃었던 그날의 무력함을 이번에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한석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드디어 재아가 말했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높은 절벽 위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천년삼이구나. 한석은 숨을 고르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며 올라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추락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위가 부서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마침내 한석은 천년삼이 자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천년삼은 정말로 신비로웠습니다. 한석은 조심스럽게 천년삼을 캐내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한석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선생님께 약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한석은 서둘러 천년삼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다린 약을 재하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깨어나세요. 한석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천년삼의 효험은 놀라웠습니다. 해가 뜨자 재하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 재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석아,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느냐. 선생님, 한석은 재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재하는 한석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처투성이에 흙과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한석아, 네 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년삼을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하는 한석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이야. 만약 네가 다쳤다면 어쩔 뻔했느냐?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재하는 한석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한석아. 정말 고맙다. 넌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 말에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던 자신에게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재하가 회복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마을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이 구해온 천년삼 덕분에 약효가 뛰어난 처방을 만들 수 있었고 역병은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석의 의술 실력이 마을을 넘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술을 가진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하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가마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민재하 의원을 찾아왔소. 재하와 한석은 서둘러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관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내 의원 관리요. 이번에 역병을 진압한 의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소. 재하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바로 민재하입니다. 무슨 일로 먼 길을 오셨습니까? 관리는 재하를 잠깐 보더니 시선을 한석에게 돌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천년섬을 구했다는 그 소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한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 이원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소. 궁궐에서 의술을 배우게 하면
훗날 훌륭한 어이가 될 것이오. 재하와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의원이라면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재하는 한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관리는 재하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 의원, 이것은 아이의 장래를 위한 일이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소. 하지만 재하는 반호했습니다. 제 아들의 장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궁궐보다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의원이 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소. 하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한양으로 찾아오시오. 관리가 떠난 후 한석은 재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내 의원은 제게는 꿈 같은 곳인데. 재하는 한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한석아, 진짜 훌륭한 의원은 높은 곳에서 귀한 사람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진짜 의원이지.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한석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훤칠한 청년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의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갔고 이제는 대부분의 환자를 한석이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석은 장터에서 약재를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한석이 다가가 보니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옛날 동생 한별이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석은 여인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한석은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유리예요. 유리라. 다른 가족은 없나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밖에 없었어요. 한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자신처럼 거리를 떠돌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석은 결심했습니다. 유리야, 나와 함께 갈래요? 우리 집에는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따뜻한 밥도 있어요. 아이는 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우리가 유리의 새 가족이 되어줄게요. 한석은 유리의 어머니를 정성껏 장사 지내주었고 유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하는 한석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곧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석아, 네가 옛날 너와 같은 아이를 구해왔구나.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이 아이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재하는 유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렴, 유리야. 여기가 이제 네 집이란다. 유리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재하와 한석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하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한석은 오빠가 되었으며 유리는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한석이 약초를 다루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했고 재하가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를 한 번 듣고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은 뭐예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재하는 유리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란다. 유리 어머니도 저기 계실 거야. 그럼 제 엄마가 저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게다. 유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으니까. 한석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 별이도 저기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들도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유리는 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처럼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싶어요. 한석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유리야. 우리 함께 훌륭한 의원이 되자. 재한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양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재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재아가 여기 있다고 들었소. 재하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민재아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양반은 재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초라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려. 한때는 내 의원 어이였다는 사람이. 재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재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이완석이라고 하오. 당신 때문에 역모로 몰려 죽은 박진사의 조카요. 재하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서는 재하와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진서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소. 나는 단지 닥치시오. 이완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박진서를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락한 것이오. 나는 복수하러 왔소. 재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밀고 하지 않았소. 나도 피해자일 뿐이오. 하지만 이완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소. 당신이 박진서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이완석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재하는 그 편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편지에 당신이 박진서의 역모 계획을 관아에 알렸다고 적혀 있어. 이것으로 충분하오? 재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것과 같았습니다. 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편지는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이완석이 한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이분의 제자이자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완석은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재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석아, 이제 끝이구나. 나는... 한석은 재하를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증명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무죄라는 것을요. 그날 밤 한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석은 그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표체는 완벽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먹물, 색깔이 조금 다르네. 한석은 재하가 평소에 사용하는 먹물과 편지의 먹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다른 먹물이야. 한석은 마을의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먹물과 서예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이 두 먹물을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훈장은 두 먹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의 먹물은 송연묵이고 민 선생님이 쓰시는 것은 유연묵이네. 완전히 다른 종류야. 그럼 이 편지는 가짜라는 뜻인가요? 필체는 비슷하지만 먹물이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따라 쓴 것일 가능성이 높아. 한석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한석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사또는 이미 이완석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소용이냐. 민재아는 내일 체포될 것이다. 한석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유리와 함께 이완석의 집 근처를 감시했습니다.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이완석의 집에서
누군가 몰래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석과 유리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 외곽의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한석과 유리는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완석과 함께 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야 하네. 민재야의 필체를 똑같이 따라 써야 해. 걱정 마시오. 나는 조선 최고의 서예 위조범이오. 이번에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한석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내가 편지를 위조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한석은 즉시 관하로 달려가 포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포졸들이 폐가를 급습하자 이완석과 위조범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완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조범의 집에서는 수많은 위조 편지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재하를 모함하기 위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살펴본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완석은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위조범은 장형 100대에 처한다. 재하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한석과 유리는 재하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재하는 두 아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한석아, 유리야.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억울하게 죽을 뻔했구나. 그 사건 이후 세 사람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재하는 한석을 정식으로 양자로 입적했고 유리도 양딸로 들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혈연보다 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하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한석과 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인연, 쉐종지연. 한석아, 유리야,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너희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어. 고맙다. 재하의 마지막 숨이 고요히 멈췄습니다. 한석과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재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한석은 재하를 마을 뒷산 언덕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곳은 재하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묘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한석이 직접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인술로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품었던 명예 민재하 선생이 잠들다. 장례를 치른 후 한석은 이제 25살이 되었고 유리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하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석이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유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환자가 많았어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 유리는 오늘 약초 공부 잘했어?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당귀와 천궁의 차이점을 배웠어요. 당귀는 혈을 보하고 천궁은 기를 소통시킨다고 하셨잖아요. 한석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면 훌륭한 의원이 될 거야.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석 의원님, 계십니까? 한석이 문을 열자 이웃 마을에서 온 사내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벌써 10명이나 쓰러졌습니다. 한석은 즉시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유리야, 집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다녀올게. 아니에요, 오빠. 저도 갈래요. 환자가 많다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곁을 떠나지 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사내를 따라 이웃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로 여러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석은 환자들을 한 명씩 진찰했습니다. 고열, 붉은 반점, 심한 기침. 이것은 분명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건 홍역인 것 같습니다. 홍역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었죠. 한석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역입니다. 매우 전염성이 강하니 환자들을 한 곳에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환자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한석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석과 유리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유리는 환자들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약을 정성껏 다려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두려움을 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석은 유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의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한석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약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환자들을 모두 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한양으로 가서 약재를 구해와야 할 것 같아. 여기는 네가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유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오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죠? 그래. 만약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은침으로 합곡혈과 족삼리혈을 자극해.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 알겠지? 네, 오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석은 유리를 꼭 안아주고는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한석은 쉬지 않고 달려 약재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역 치료제요? 그건 지금 구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한양에도 홍역이 돌아서 약재가 다 떨어졌거든요. 약재상 주인의 말에 한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내 의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긴 궁궐 약재고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죠? 한석은 내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의원 앞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막아섰습니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저는 의원입니다. 급히 약재를 구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한석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돌아보니 10년 전 한석을 내의원으로 데려가려 했던 그 관리였습니다. 이제는 내의원 제조가 되어 있었죠. 혹시 당신이 민재하 의원의 제자인가? 네, 맞습니다. 제조는 한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의원 제안을 거절했던 그 소년이 맞구나. 이제 제법 의원다운 모습이 되었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한석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궁중 약재를 함부로 내줄 수는 없네. 규칙이 엄격하거든. 한석은 실망했지만 제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네. 자네가 내 의원에서 일주일간 봉사를 한다면 그 대가로 약재를 줄 수 있네. 지금 내 의원도 홍역 환자들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 한석은 망설였습니다. 유리가 혼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일주일이나 떠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재가 없으면 환자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석은 내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의 환자들은 대부분 궁녀들과 내관들이었지만 한석은 차별 없이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한석의 실력은 내의원의 다른 의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과 탁월한 처방으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조는 약속대로 약재를 내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뛰어난 의원이네. 다시 한번 제안하겠네. 내 의원에서 일할 생각은 없는가? 하지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제조는 아쉬워하면서도 한석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찾아오게.
한석은 약재를 가지고 급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빠! 유리가 달려와 한석을 깨어났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환자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유리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자, 오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의서를 다시 읽어보다가 홍역의 효과적인 처방을 발견했어요. 그걸로 환자들을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석은 감동했습니다. 유리가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니. 정말 잘했어, 유리야. 이제 너도 훌륭한 의원이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도 유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석이 가져온 약재와 유리가 만든 처방을 함께 사용하자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 마을의 홍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리의 이름은 한석과 함께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동남매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리는 16살이 되었고 한석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이제 완전한 의원이 되어 한석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한석과 유리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오빠, 저기 좀 보세요. 희귀한 약초가 있어요. 유리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귀한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이네. 저건 10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자지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영지버섯을 캐고 있을 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한석과 유리는 서둘러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인으로 보이는 노파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석이 다가가자 노파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가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한석은 재빨리 여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도 다가와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빠, 이분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워요. 한석은 즉시 약상자에서 침을 꺼내 여인의 가슴과 손목의 혈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유리야, 인삼을 끓여서 가져와. 유리는 재빨리 인삼을 달여왔고 한석은 조금씩 여인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신을 차리셨군요. 여기는 함경도 산골입니다. 저희가 쓰러지신 것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여인은 한석과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아가씨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희는 한양에서 온 김대감의 딸과 시녀입니다. 아가씨가 요양차 이곳에 왔다가 이런 일이.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진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김소희였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김대감의 무남동녀였지요. 소희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해 자주 쓰러지곤 했는데 한양의 어떤 의원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석은 며칠 동안 소희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침술과 약재를 병행한 결과 소희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한양의 명의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소희는 한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석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가씨의 체질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소희는 한석과 유리와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만났던 이야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분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시네요.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희는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정확했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석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소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소희는 한석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양으로 함께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분명 선생님을 내 의원에 천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희는 실망한 표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언젠가 한양에 오시게 된다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소희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한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가문의 표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대감댁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석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일행이 떠나는 것을 배웅한 후 유리가 한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저 아가씨가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한석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감사의 표시일 뿐이야. 아니에요. 저는 여자니까 알아요. 저 아가씨의 눈빛이... 유리의 말에 한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께서 병환에 드셨는데 내 의원의 의원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으라는 어명을 내렸고 한석에게도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없는 동안 이곳을 잘 지켜줄 수 있겠니? 네, 오빠. 걱정 마세요. 제가 환자들을 잘 돌볼게요. 한석은 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유리야. 내가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한양에 도착한 한석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내의원에는 이미 전국에서 모인 명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석이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그 내의원, 제조였습니다. 오, 자네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네. 제조는 한석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전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네. 고열과 기침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고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있네. 한석은 왕의 친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조심스럽게 왕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전하, 신뢰를 무릅쓰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입맛은 어떠신지요? 없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 마치 큰 돌이 올려진 것 같다. 한석은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입니다. 그리고 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전하의 심장도 약해져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기력이 쇠하여 심장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히 전하께 그런 말을!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하라. 치료법은 무엇이냐? 한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장을 강화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한석은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삼, 황기로 기를 부하고 맹문동과 오미자로 폐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삼과 천궁으로 혈액순환을 돕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처방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하지만 왕은 한석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다. 그대의 처방대로 해보라. 한석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약재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불 조절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김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아, 김 아가씨, 어떻게...
아버지께서 전하의 병원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계시다가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도 달려왔죠. 소희는 한석이 약을 다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명의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려 하시다니.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이 다 달아지자 한석은 조심스럽게 왕께 약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 약을 하루에 3번, 일주일간 드셔야 합니다. 왕은 쓴 약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인연, 쉐종즈유안. 제8장 왕의 치유와 새로운 시견. 저 시골 의원의 처방은 효과가 없을 것이오. 역시 전하의 병원은 너무 깊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왕의 맥을 짚고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갔습니다. 셋째 날 저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왕은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왕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날, 왕은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침전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왕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한석 의원, 앞으로 나아오라. 왕은 한석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내 의원의 명의들도 못한 일을 해냈다. 그 공을 치하하여 그대를 내 의원 주부로 임명하노라. 내 의원 주부는 매우 높은 직위였습니다. 한석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에게 한양의 집을 하사하고 녹봉도 후하게 내리리라. 이제 궁궐에서 살며 짐을 보필하라. 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전하, 감사하옵니다만. 한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에게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혼자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동생도 의술을 아는가? 네, 전하. 소신 못지않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생도 한양으로 부르도록 하라. 너희 남매가 함께 늘 의원에서 일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유리를 한양으로 부른다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의원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하, 그렇게 되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왕은 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상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그대는 한 달에 보름은 궁궐에서, 보름은 고향에서 지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의 동생은 고향에 남아 백성들을 돌보되 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것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석은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up하옵니다. 제9장 두 세계 사이에서. 그날 저녁 한석은 김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한석이 왕의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신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궁궐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가을 벌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양에 계시게 되는 건가요? 한 달의 보름씩은 여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의술에만 몰두해왔고 여인에 대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소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한석은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요? 아가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소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제10장 유리의 성장. 한석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유리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유리는 한석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빠. 나도 보고 싶었어, 유리야. 한석은 유리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친 이야기, 내의원 주부가 된 이야기, 그리고 한 달에 보름씩 한양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럼 오빠가 자주 없게 되는 건가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하지만 유리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없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지? 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오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 지원도 해줄 거야. 약재나 의료도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 한석은 유리에게 한양에서 배운 새로운 치료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유리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유리는 한석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빠이자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 하지만 동시에 유리는 다른 감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석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여인이 한석 곁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 제11장 시간의 흐름.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약속대로 한 달에 보름씩 한양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내의원 주부로서 왕과 왕족들을 치료했고 고향에서는 유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사이 김소희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한석이 한양에 올 때마다 소희는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희의 아버지 김대감이 한석을 불렀습니다. 한석 의원, 그대가 내 딸을 치료해준 이후로 소희가 완전히 달라졌소. 예전에는 항상 병약했는데 이제는 건강하고 밝아졌소. 그것은 아가씨께서 스스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김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겸손하시군. 그런데 한석 의원, 내 딸이 그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소? 한석은 당황했습니다. 대감님, 내 딸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있소?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대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소.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수장이었고 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향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동생 말이오. 그렇소. 함께 한양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겠소? 유리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석은 유리에게 한양으로 오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곳이 좋아요. 할아버지 산소도 여기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추억도 여기 있잖아요.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들이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제12장 유리의 고백. 한석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유리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오빠.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한석은 유리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양반 아들이
유리를 보고 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아가씨는 이제 18이 아니오. 혼이 날 나이지. 우리 아들은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소. 하지만 유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혼이 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나이도 적당하고. 저는 평생 오빠 곁에서 의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석은 유리의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유리야, 혼인은 여자에게 중요한 일이야. 좋은 인연이 있다면. 싫어요. 유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빠 말고는 아무도 싫어요. 유리야, 오빠는 모르시겠죠? 제가 오빠를 얼마나... 유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의 고백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나를... 한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유리를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유리는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석은 유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리는 재아의 산소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는 저를 동생으로만 보는데. 한석은 유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리야. 유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유리야. 나는 네 마음을 몰랐어. 오빠는 잘못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오빠는 저를 구해준 은인이고 가족인데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한석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야, 네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랑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그럼 오빠는 저를... 유리야, 나는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리를 가족으로 사랑했지만 연인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석은 유리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한석은 이미 소희와의 길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유리야,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소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단다. 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오빠. 저도 오빠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한석과 소희의 혼례는 한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유리도 참석하여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는 아들 한준을 낳았고 유리는 서준혁과 혼인하여 딸 윤희를 낳았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가까이 지내며 의술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한준과 윤희는 함께 절하며 의술을 배웠고 20살이 되던 해 서로 사랑하게 되어 혼인했습니다. 이는 한석과 유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준은 아버지보다 뛰어난 의원이 되었고 조선 전역에 퍼진 대역병을 새로운 종두법으로 물리쳐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석이 60이 되던 해 소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유리와 서준혁 그리고 아들 한준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석은 소희의 무덤을 재아 선생님 곁에 만들고 매일 찾아가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듬해 봄, 한석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한석은 한준과 유리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준아, 유리야,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재아 선생님께서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나는 너희를 통해 갚을 수 있었단다. 이제 백성들을 부탁한다. 한석의 장례는 조정과 백성들 모두가 애도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왕은 한석에게 의성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그의 무덤은 재하와 소희 곁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세 개의 비석은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유리는 한석이 떠난 후에도 10년을 더 살며 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한석의 무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저도 이제 갑니다. 평생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덕분에 더 나은 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한주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민재하 의서와 한석 치료집을 정리하여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은 조선의학의 보물이 되어 수백 년간 전해졌고 한석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준과 윤희의 아들 한민도 대를 이어 명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한석 일가의 의술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민의 후손들은 대대로 의원이 되어 백성들을 섬겼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석의 8대 손인 한지우는 서울에 큰 병원을 세웠지만 매주 고향 마을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에 한석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조님께서는 눈보라 속에서 구원받으셨고 그 은혜를 평생 갚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느 겨울날 한지우는 고향 마을의 재하, 한석, 소희, 유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는 4개의 비석 앞에 꽃을 놓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 사이로 따뜻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고 한지우는 선조들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이곳을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한석 의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재하 선생님과 한석 선생님, 유리 선생님 모두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지훈의 딸 한서연은 의대에 진학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한국에서 온 의사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한 의사 선생님께 목숨을 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한씨였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석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조상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한병도 그 산골 마을에는 작은 의료원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재하, 한석, 유리, 한준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고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의 의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한석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의료원 벽에는 한석이 남긴 유훈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진정한 의원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다. 본과 지위를 위해 의술을 배우지 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배워라.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의료원 당직 의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는 얼어붙은 채 쓰러져 있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주저없이 그를 안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재하가 한석을 구했던 것처럼 그날 밤 하늘에서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한 별이 재하, 한석, 소희, 유리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자는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한석처럼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노숙자는 회복 후 의료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의사에게 감사하며 살았고 자신도 누군가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행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석의 후손들은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석의 이야기를 읽으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눈보라 속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수백 년 전 눈보라 치는 밤, 한 의원이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안은 한석을 구했고 한석은 수천 명을 구했으며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져 수만 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보라 속에서 만난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